역사의 안개 속에 사라진, 그러나 인류의 지성사에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권력과 지식이 만나는 도시, 거대한 등대가 밤바다를 밝히고 하나의 도서관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품으려 했던 그 위대한 꿈의 현장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역사의 바다로 나아가는 저희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고대의 소음에 귀 기울여 봅시다.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식의 전당,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331년의 어느 봄날, 지중해와 마레오티스 호수 사이에 자리한 이집트의 해안가에서 출발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 대왕이 보릿가루로 땅 위에 거친 도시의 윤곽을 그리자 마치 신의 계시처럼 한 무리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루를 물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받아가 도시를 먹여 살리고 도시가 다시 세상을 풍요롭게 할 길조라 여겼습니다. 알렉산더의 선택은 낭만적이면서도 지독하리만치 현실적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안전한 정박지가, 남쪽으로는 나일강과 연결되어 아프리카 내륙의 곡물과 자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거대한 호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도시는 그리스와 이집트, 두 개의 위대한 문명을 동시에 바라보며 동서양을 잇는 심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당대 최고의 도시 계획가에게 격자형의 넓은 대로와 웅장한 왕궁구역의 설계를 맡겼습니다. 도시의 대동맥이 될 카노푸스 길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동서로 뻗어나가며 군대와 시민들의 행렬을 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질서와 이집트의 광활함이 공존하는 도시, 상업 항구와 군항으로 나뉜 거대한 항만은 헵타스타디온이라 불리는 2km 길이의 둑길로 파로스 섬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둑길은 거친 파도를 막아 사시사철 안전하게 화물을 내릴 수 있는 잔잔한 내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파로스 섬 위에는 훗날 인류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게 될 거대한 등대가 솟아올랐습니다. 밤이면 거대한 불꽃과 청동 거울이 뿜어내는 빛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여 뱃사람들에게 등대는 곧 파로스라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자신이 꿈꾼 도시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바빌론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광대한 제국은 부하 장수들에 의해 갈갈이 찢겼고 그의 시신마저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의 가장 유능한 부관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왕의 시신을 확보해 이집트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왕궁 구역 중심에 소마라 불리는 웅장한 영묘를 짓고 알렉산더를 안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의 육신을 소유함으로써 그의 정통성과 권위를 계승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스스로 파라오의 자리에 올라 소테르, 즉 구원자라는 칭호를 더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고 성벽과 궁전 너머의 것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국가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인, 이집트인, 유대인, 페니키아인 등 다양한 민족이 뒤섞인 이 도시를 다스리기 위해 군사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문화적 통합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신 아피스와 오시리스를 그리스 철학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신, 세라피스를 창조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곡물 바구니를 머리에 쓴 이염 있는 모습의 세라피스 신은 이집트 농부와 그리스 시민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을 모시는 세라페움 신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소통하는 거대한 광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리한 통치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지식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세금 징수를 위한 토지 측량술, 함대를 이끌 항해술, 군인들을 치료할 의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학과 공학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필요는 곧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망으로 발전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추방된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데메트리오스는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다른 왕들이 용병을 모을 때 폐하께서는 학자들을 모으십시오. 과거의 모든 문헌을 소유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조언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왕궁 구역 안에는 그늘진 산책로와 강의실, 식당이 들어섰고 전 세계의 학자들이 국비로 생활하며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무세이온, 즉 뮤즈들의 신전이라 불리게 된 학술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부에 인류의 기억을 담을 서고 도서관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의 서가가 채워지기 전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출판 시스템으로 변모했습니다. 나일 강변에서는 파피루스가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필경사들은 빠른 속도로 글씨를 베껴 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배는 검문을 당했고 배에서 발견된 책들은 모조리 압수되었습니다. 필경사들이 정성껏 베껴 쓴 사본을 선주에게 돌려주고 원본은 도서관의 서가에 꽂혔습니다. 이는 법과 욕망에 의한 실로 집요한 지식의 수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집벽이 아니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의 관료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길이었고 위약 설명서는 여름철 전염병으로부터 군대의 생명을 구했으며 기하학 논문은 나일강의 범람 후 토지를 더 정확하게 측량하여 더 많은 곡물을 수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시작하고 그의 아들 필라델포스가 꽃피운 이 위대한 사업은 알렉산드리아를 단순한 무역항을 넘어 지식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사람과 언어, 그리고 사상을 끌어모으는 거대한 자석이 되었습니다. 왕궁 근처의 조용한 방들 안에서 세상의 모든 목소리를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담으려는 야심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 인류 문명의 기억 그 자체를 소유하려는 장대한 꿈이었습니다. 무세이온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살아 숨쉬는 지성의 공동체였습니다. 강의실, 식당, 지붕 덮인 산책로, 작은 동물원과 천문대까지 갖춘 이곳에서 학자들은 세금과 잡무에서 벗어나 오직 탐구에만 전념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책임자는 사제라는 직함을 가졌는데 이는 학문이 신들의 보호 아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학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보장했습니다. 숙식은 물론 연구에 필요한 파피루스와 잉크, 필경사들까지 모두 왕실에서 지원했습니다. 학자들은 함께 식사하고 토론하고 집필하며 지식을 생산하고 정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학술원 옆에는 알렉산드리아를 전설로 만들 거대한 도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왕실의 서고에서 시작하여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찾아내려는 국가적인 집착으로 발전했습니다. 왕의 대리인들은 두둑한 금 주머니를 차고 지중해 전역의 시장을 돌며 개인 소장가들의 장서를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유행을 좇기보다 가장 오래된 판본을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방대한 양의 두루마리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원하는 책을 찾는 것 자체가 거대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레네 출신의 학자 칼리마코스는
피나케스라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저자별, 장르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책의 첫 문장과 저자의 간략한 전기, 그리고 진위 여부에 대한 해설까지 곁들인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도서 목록이었습니다. 피나케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위대한 저술이었으며 독자가 지식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정교한 지도였습니다. 도서관을 책임지는 사서들은 국가의 중심과도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초대 관장으로 알려진 제노도토스는 흩어져 있던 수많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이본들을 수집하고 비교하여 최초의 비평 교정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에라토스테네스는 지리학과 연대기에 수학적 질서를 부여했으며 비잔티움의 아리스토파네스와 같은 학자들은 본문 비평 기술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풍이라는 말은 곧 위조된 구절을 한눈에 간파하는 학문적 엄정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거대한 번역 사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셉투아긴타, 즉 70인역입니다. 70여 명의 학자들이 각자 번역했는데도 그 내용이 기적처럼 일치했다는 전설은 이 도시가 품었던 문화적 통합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 번역본 덕분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의 유대인 공동체는 자신들의 경전을 읽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훗날 기독교가 지중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열망과 집념은 비단 고대 이집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처절하고 위대한 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탄생한 8만 대장경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패권을 위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수집하려 했다면 고려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신성한 지식을 목판에 새겨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장인과 학자들이 16년에 걸쳐 완성한 이 위대한 문화유산은 지식을 보존하려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8만 대장경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꿈과 맞닿아 있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황금기는 그야말로 천재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수학의 질서를 세운 유클리드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의 저서 원론은 단순한 기하 교과서가 아니라 2000년 넘게 서구 세계의 논리적 사고방식의 근간을 이룬 불멸의 고전이었습니다. 사서이자 지리학자, 천문학자였던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이상을 온몸으로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름 정오, 이집트 남쪽의 시에네에서는 햇빛이 우물 바다까지 비추지만 북쪽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막대 그림자가 생긴다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그는 두 도시 사이의 거리와 그림자의 각도를 이용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냈습니다. 이는 인류가 처음으로 자신이 사는 행성의 크기를 과학적으로 측정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모스 섬의 아리스타르코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논의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알렉산드리아의 자유로운 지적 분위기를 증명합니다. 의학 분야는 더욱 대담했습니다. 헤로필로스와 에라시스트라토스는 인체를 직접 해부하여 신경계와 혈액순환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구분하고 뇌가 지성의 중심임을 밝혔으며 심장이 펌프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수세기 동안 서양 의학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언어학 역시 알렉산드리아의 장인 정신 아래 정교한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학자들은 수많은 문헌을 비교하며 문법을 체계화하고 문장 부호와 같은 비평 기호를 개발하여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수학, 천문학, 의학, 공학, 언어학, 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은 인류 지성의 최전선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복제하고 보존하는 것을 넘어 비교하고 교정하고 주석을 달고 목록을 만들어 지식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은 책들의 무덤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살아있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지식의 등불도 서서히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몰락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친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쇠퇴의 그림자는 왕조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프톨레마이오스 8세는 자신에게 반대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지식인 계층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호메로스 연구가였던 사서 아리스타르코스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이 추방되거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 지식인들의 엑소더스는 지중해 전역에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정작 알렉산드리아 자체는 지성의 활력을 잃고 과거의 업적에 주석을 다는 소극적인 학문의 중심지로 변해갔습니다. 여기에 로마라는 새로운 세력의 부상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로 전락했고 알렉산드리아는 지식의 수도에서 로마로 곡물을 공급하는 전략적 항구로 그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왕실의 후원이 끊기고 정치적 격변이 도시를 휩쓰는 동안 도서관의 운영은 점차 위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기억하는 도서관의 극적인 파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기원전 48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동생 사이의 왕위 다툼에 개입했을 때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벌어진 전투 중 카이사르는 이집트 함대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불이 바람을 타고 항구의 창고들과 시가지로 번지면서 수많은 두루마리가 소실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화재로 4만 개에서 많게는 40만 개의 두루마리가 사라졌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대도서관의 첫 번째 죽음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는 도서관 본관이 아닌 항구 근처의 서고가 불탄 것으로 도서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페르가몬 도서관의 장서 20만 권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했다는 기록은 도서관이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파괴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찾아왔습니다. 3세기 후반 로마 제국 내전의 와중에 알렉산드리아는 여러 차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특히 270년대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와 팔미라 제국 간의 전투로 왕궁구역이었던 브루키움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무세이온과 도서관 본관이 이 시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통을 끄는 것은 종교적 갈등이었습니다. 391년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모든 이교도 신전의 폐쇄를 명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총대주교 테오필루스는 신자들을 이끌고 당시 이교도 철학의 마지막 보루이자 딸 도서관이 위치해 있던 세라페움 신전을 파괴했습니다. 웅장했던 신전은 돌무더기로 변했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수많은 장서들 역시 약탈되거나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 파괴를 넘어 고대의 지성이 새로운 시대의 믿음 앞에서 무너져 내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단 한 번의 화재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쇠락, 정치적 숙청, 예산 삭감, 반복된 전쟁, 그리고 종교적 광기가 수백 년에 걸쳐 위대한 지식의 전당을 서서히 질식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급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천천히 쓰러져간 소멸이었습니다. 오늘날 알렉산드리아에는 고대의 도서관을 기리는 현대적인 도서관이 세워져 그 정신을 잇고 있습니다. 비록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은 먼지가 되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지식과 탐구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이 개발한 비평, 주석, 분류의 방법론은 후대의 학문 연구에 그대로 이어져 인류 지성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도서관 서가 사이를 거닐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할 때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이 꿈꿨던 그 세상의 그림자 속을 걷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 곳에 모으려 했던 그들의 위대한 꿈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인류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성의 등불로 남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